안녕하세요. 메디토코 신입사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FOMC 프리뷰입니다.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잡혀 있는데 사실은 FOMC가 굳이 따지자면 가장 1순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젠슨왕의 기조연설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 부분이랑은 또 다르게 이쪽에서는 이제 미국 행정부를 이끄는 트럼프와는 또 다른 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자, 우리가 연준이라고 부르는 그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생각하는 그 연준, 연방준비제도, 그게 이제 이 시스템이죠. 시스템의 한 일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913년에 생겼고요. 법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이죠. 이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은행을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부르기에는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FRS죠.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아래 구성 요소 중에 이제 이사회도 있고 그 다음에 연방준비은행들도 있고 FOMC도 있는 것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3대 요소가 있다고 했죠. 이 시스템 아래에 이제 이 FRB 연준의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개의 연방준비은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FOMC라는 이 회의가 있죠. 이 세 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이 집합체가 이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연준, FRB, 그리고 7인의 이사회가 있는 것이죠. 거기 7인의 이사회 플러스 12개 연방준비은행 합치면 19, 그렇죠? 19명의 의견을 지금 다 내놓는 지금 상황이고요. 최종 금리에 반영되는 의견 그 투표권자는 12명입니다. 그럼 나머지 7명이 이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물론 대기하고 있다고 밖에 대기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회의석상에 앉아 있지만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FOMC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보드 오브 가버너스에서 7인의 이사회는 딱 고정입니다. 1, 2, 3, 4, 5, 6, 7. 자, 이게 이제 막강한 권력이라면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고요. 여기 이제 이 회색으로 표시된 이분은 7인의 이사회에 속하지 않지만 고정 멤버죠. 바로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입니다. 뉴욕 프레지던트죠. FRB 연준 중에 뉴욕의 연방준비은행 총재입니다. 뉴욕만 특별한 대우로 항상 끼어 있고요. 그럼 이 8명은 고정 멤버죠. 나머지 이 4명이 12개 연방준비은행에서 뉴욕이 빠졌잖아요. 그럼 이제 나머지 11개 연방준비은행 중에서 4명이 순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년마다. 그래서 7명이 대기하고 있다는 뜻은 여기에 7명이 앉아 있는데 투표권이 없는 사람이고 이 4명만 이제 투표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방준비은행 총재 5명에 7인의 이사회 해서 12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까지 8명은 계속 고정 멤버이기 때문에 이 새롭게 순환으로 들어오는 이 4명의 이 구성이 매파가 맞냐? 이게 우연찮게 4명이 다 매파가 들어왔다. 그럼 매파는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 안정을 추구하는데 초점을 맞춘 파고, 만약에 비둘기파가 우연히 이 4명이 들어왔다. 그럼 비둘기파는 물가가 조금 오르더라도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고용시장을 확대하는 쪽에 초점을 맞춘 쪽이잖아요. 부드러운. 그래서 그런 그게 극단적으로 4명 했지만 둘이든 3대 1이든 1대 3이든 그런 구성에 따라서 흔들릴 어떤 정책금리 결정에 있어서 의견이 반영될 확률이 틀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참고로 7인의 그 이사의 임기는 무려 14년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4년하고 나가더라도 무려 10년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지금 특성은 이미 우리가 다 파악이 되어 있죠. 매파냐 비둘기파냐가 웬만큼 다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몇 년을 해왔기 때문에. 몇 년을 해왔는데도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4명이 새로 순환근무 들어오는 지금 그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금리를 우리가 맨날 뭐 FRB에서 금리 결정을 FOMC에서 했다. 그럼 그게 도대체 어떤 뭐 영향을 미치길래 자꾸 금리 하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FOMC 회의, 그러니까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에서 있는 이제 이 이사회, 그다음에 연방준비은행, 그 구성원들이 모여서 FOMC라는 회의를 하는 이 세 개의 집합체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금리의 결정은 FOMC라는 회의를 통해서 나오게 되죠. 거기서 나온 이 금리가 결국에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단기 금리 아니면 현재 금리, 이런 미래 금리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결국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게 결국 흘러와서 어디에 미치냐면 기업과 가계의 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이렇게 흘러와서 금융시장, 공개시장 조작이라고도 하는데 이 공개시장의 그 어떤 트레이더들이 이제 움직이는 금리가 바뀌게 되면은 요 기업에서는 만약에 금리가 인하됐다고 칩시다. 인하가 됐으면은 더 싼 금리를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아다가 그걸 더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돼서 투자가 이제 확대되게 되는 것이고, 이 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가계에서도 어떤 신용대출이나 이런 거 금리가 내려가고 모기지 금리가 내려가고 이러면은 싼 모기지 금리를 받아서 주택을 구입할 수도 있고 신용대출을 받아서 지금 생활비로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가 이렇게 이 지금 가계와 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게 됩니다. 반대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상해 버리면은 이제 그 기업에서는 이제 은행에서 빌리는 자금 금리가 올라 버리니까 회사의 어떤 저기가 위축되겠죠, 투자가. 그리고 가계도 마찬가지죠. 이 대출 금리가 다 비싸져 버리니까 모기지 금리가 너무 비싸서 집살 주택 그 구매 계획을 밀어버리고, 그다음에 생활비로 쓸 자금이 신용대출 금리가 올라서 못 빌려버리니까 생활비를 아끼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자연스럽게 이제 축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려는 이 최종적인 목표가 여기 나오잖아요. 연준의 이중 책무가 여기 있죠. 맥시멈 인플로이먼트, 그러니까 최대 고용과 스테이블 프라이스, 물가 안정. 이게 그래서 연준의 이중 책무란 건 책무입니다. 그러니까 FOMC를 통해서 금리 결정을 해서 이루려는 목표가 이 연준의 이중 책무가 최대 고용과 이 물가 안정인데, 이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금리를 결정하는 것들이 가계와 기업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무슨 뭐 FOMC에 관심이 없고 주식시장에 관심이 없더라도 결국에 FOMC의 결정이 이 지금 그 가계와 기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냥 허투루 그냥 뉴스를 흘려버릴 것이 아니다. 나의 삶에, 기업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결국 미치기 때문이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쭉 스크롤을 내려보면은 4개의 그림이 딱 박혀 있습니다. 4개의 그림이 딱 무조건 그 4개가 딱 박혀 있어요. 연준의 홈페이지에 그 소중한 그 공간에 딱 4개의 그림이 박혀 있다는 거는 그 4개의 그림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이 기준금리를 딱 그려놨습니다. 그래프로. 지금 4.25에서 4.5입니다. 지금 이 과정들을 보시면은 이 코로나 때 완전 제로금리로 내렸다가 이제 이 코로나 때 제로금리를 내려서 돈을 왕창 불어가지고 너무 물가가 급등하니까 물가 잡으려고 미친 듯이 폴 볼커에 빙의하여, 그렇죠? 이때는 파월이 버냉키에 빙의했습니다. 그래서 헬리콥터 버냉키처럼 달러를 막 뿌리고 금리를 인하하고, 그러다가 이제 폴 볼커라는 옛날에 인플레이션 파이터에 또 빙의를 했습니다. 완전 이중인격자죠. 이중인격자는 아니고 파월이 그렇게 변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렸다가 이제 어느 정도 물가가 잡힌다고 생각하니까 최대 고용을 다시 잡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고 있었는데, 그렇죠? 내리고 있었는데 지금 멈칫하는 지금 순간이죠. 지금. 왜냐하면 다시 물가가 들썩이니까요. 그래서 그럼 그걸 뭘 보고 판단했느냐? PCE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CPI도 아니고 PPI도 아니고 개인 소비 지출을 본다고 이렇게 PCE라고 박아놨어요. 인플레이션 가로치고 PCE. 그래서 PCE가 2%로 가는 거를 목표로 합니다. 근데 지금 2.5잖아요. 2%에서 다시 지금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뜨고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2%로 계속해서 내려갔다면은 그냥 이제 여기 금리 인하를 마음껏 갔을 겁니다. 근데 주춤하고 2024년 9월 달에는 또 무슨 사태가 있었어요. 사태라고 하긴 그렇지만 2005년 이후에 20년 만에 반대표가 나왔잖아요. 미셸 보우만 7인의 이사회 중에 한 명인 이사 그분이 혼자 반대표를 던졌다고요. 다 금리 인하를 외쳤는데 나는 금리 동결해야 된다. 매파죠. 그래서 그걸 왜 그런 거 봤더니 물가가 다시 들썩이는 거 아니냐.
우리의 목표는 PC 2%인데 다시 치솟고 있는데 여기서 금리 인하를 때려버리면 어떡하냐 해서 혼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굳이 그렇게 했어야만 했느냐 싶었지만 그런 행동이 제가 보기엔 정치적 행위였고 실제적으로 지금 마이클 박 금융감독 부의장이 사퇴한 그 자리에 미셸 보우만이 들어갔잖아요. 결국 언론에서 얘기 나온 대로 됐어요. 자, 그리고 실업률이 4.1입니다. 자,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지금 안정된 것으로 보이죠. 바로 이 부분이 최대 고용에 해당되는 거겠죠. 최대 고용을 시키기 위해서 실업률을 낮춰야 되니까. 아까 그러니까 PC로 개인 소비 지출을 보고 물가 안정을 2%로 안정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최대 고용을 통해 가지고 실업률이 거의 자연 실업률 빼고 실업자가 없는 수준으로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림이 GDP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연준이 딱 하려는 일과 연준이 보는 자료와 이런 게 명확하게 지금 연준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기준금리가 맨 위에 박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금리를 통해서 하는 일, 아까 나온 거랑 똑같습니다. 그 글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가 안정을 해야 되는데 자료는 PC를 본다. 개인 소비 지출. 그다음에 최대 고용을 해야 되는데 실업률을 본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GDP. 결국에는 이 GDP, 나라의 덩치와 키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이 GDP를 올라가게 만들어야 된다. 이 GDP를 튼튼하게,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7인의 이사회와 12개 연방준비은행 총재 19명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 이제 19명 중에 12명만 투표권을 갖는다고 했죠. 2025년에 투표권을 갖는 사람들 보면 여기에 지금 이 보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사회 멤버입니다. 보드. 이 사람들은 임기가 14년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2, 3년 해서 지난 사람은 11년 남았고 한 5년 한 사람은 9년 남았겠죠. 어쨌든 그걸 제외하고 이렇게 이 지명이 붙은 것들은 연방준비은행 지역 총재들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지금 필라델피아 해커 지금 총재는 이번 연도 투표권이 없어요.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데일리 총재도 투표권이 없어요. 리치몬드 바킨 총재도 투표권이 없고 그다음에 세인트루이스, 댈라스, 미니애폴리스 그다음에 여기는 저기고요. 맨 마지막에 해먹 요즘 맨 마지막에 그 두각을 나타냈던 그분도 투표권이 없습니다. 이 빼고 나머지 12명만 투표권이 있다는 거. 근데 여기에서 빨간색 요 그래프가 세일수록 매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요 매파 색깔이 있는 것들이 여기 빠진 사람도 있고 여기 새롭게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파가 빠지고 들어간 걸로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금 요 굴스비 총재 있죠. 시카고의 굴스비 총재는 완전히 이 파란색 호크 스케일이 약하다는 겁니다. 매파가. 그래서 이분은 비둘기파인데 여기에 들어온 거죠. 비둘기파가.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사이트에서 이제 비둘기랑 매파를 하는데 계속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자, 윌러 주지사가 가장 최근에 2025년도 2월 17일 날 2025년이 2024년처럼 진행된다면 올해 언젠가는 금리 인하가 적절할 겁니다. 자, 완전 비둘기죠? 금리 인하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 리사쿡 주지사는 이 지금 주지사가 이제 적입니다. 보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2025년도 1월 이후에 통화정책에 대한 공급적인 언급이 없어요. 이분은 모르고요. 자, 굴스비 보세요. 2월 24일 날 말했죠. 굴스비가 많은 불확실성과 종류의 먼지가 공기 중에 존재하며 자, 한글로 해석하니까 좀 이상하죠. 연준이 금리 인하로 돌아가기 전에 약간의 먼지를 제거해야 한다고 느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저기죠. 금리 인하하기 전에 뭔가 확실한 게 없으면 뭐 제거를 해야 된다. 근데 금리 인하라는 얘기 단어가 들어갔죠, 일단. 자, 제롬 파월 의장은 2월 11일 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책 입장을 서둘러 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딱 그냥 중간이죠. 중간에 있는 사람은 회색이 됐습니다. 자,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항상 그 투표 권한이 있다고 했죠. 통화정책은 최대한의 고용과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예, 뻔한 얘기를 했고요. 그냥 연준의 책무를 얘기했고요. 필립 제퍼스 부의장 강한 경제와 탄탄한 노동시장을 바탕으로 향후 데이터를 평가하여 정책 금리를 추가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사람도 중간 정도 얘기를 했고요. 자, 마이클 바 금융감독 부의장 없어졌죠. 마이클 바가 금융감독 부의장이었잖아요. 부의장이 2명이에요. 이분은 그냥 정말 회의를 파월을 도와주는 의장의 부의장이고 금융감독, 은행을 감독하는 사람이었는데 보세요. 그냥 주지사로 바뀌었죠. 사퇴했잖아요. 대신에 이사의 임기는 14년이기 때문에 보장이 됩니다. 근데 트럼프랑
저기 척을 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나갔어요. 왜냐면 이분이 바이든 대통령 때 한 게 뭔지 아시죠? 그 지역은행들 막 무너지고 우리 뭐 다시 리먼 브러더스 사태 나는 거 아니야? 이랬었던 적 있죠. 지방은행 막 파산하고. 그때 이분이 강력하게 은행들한테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금리도 인하하기를 원하고 이 금융감독 규제를 풀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미셸 보우만은 금리 인하를 외치진 않아요. 매파잖아요. 근데 여기서 스탠스가 뭐가 다르느냐? 금융감독 부의장 자리에 올라서 트럼프의 입맛에 하기가 좋거든요. 왜냐하면 금융감독 규제에서는 비둘기파예요. 보우먼이. 그래서 보우먼이 금융감독 부의장 자리에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사인데 이사에서 이제 직책을 맡는 거죠. 근데 금융감독 부의장 자리를 마이클 바가 자진 사퇴를 했어요. 그 자리에 미셸 보우만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미셸 보우만이 매파로 분류는 되지만 금융감독에서는 완화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집어든 거예요. 자, 아드리에나 쿠글라 주지사 현재 직면한 위험의 균형을 고려할 때 연방금리 기준금리를 일정 기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자, 이제 좀 뒤로 가서 몇 개만 볼게요.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초록색으로 될수록 이제 매파들이죠. 자, 미셸 보우만 주지사. 추가 조정을 고려함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진전이 계속될 것이라는 더 큰 자신감을 얻고 싶다. 그러니까 더 큰 자신감, 인플레이션 낮추는 더 큰 자신감이 없으면 나는 금리 인하에 찬성 못한다 이거잖아요. 매파죠. 자, 그리고 카시카리. 자, 카시카리가 하도 많이 나오길래 투표권은 없지만 무슨 얘기 하나 한번 봅시다. 우리는 관세 전선, 이민 전선, 세금 전선 등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때까지 여기 앉아있기에 매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좀 뻔한 얘기를 했네요. 자, 뒤로 가볼게요. 자, 그래서 해맥까지 10개였네요. 해맥이 마지막에 두각을 상당히 나타냈지만 보우먼보다 이 나이도 젊고 나중에 어떤 또 중요한 자리를 하는데 그냥 디딤돌을 삼은 것 같아요. 보우먼 이사는 향후에 지금 이 파월 의장의 후임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지금 4.25에서 4.5인데 자, 지금 1일 21시간 조금 더 줄었을 거예요. 1일 20시간, 19시간 정도 남았을 텐데 지금은 사실 시간이 너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거의 결정적이거든요. 지금 그 CME 그룹의 패드워치, 이 패드의 시계를 보면은 이 4.25에서 4.5로 유지한다는 게 지금 99%예요. 물론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있습니다. 4%에서 4.25로 1% 낮춘다는 이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있지만 사실 이거는 지금 달성되기가 확률적으로 힘들어 보이고 자, 과연 그럼 언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그런 얘기들 그런 어떤 가능성들이 언제 나오냐면 지금 이제 369, 10이잖아요. 369, 12에만 분기 경제 전망이 나온다고 했죠. SEP라고 분기 경제 전망이 나오고 그다음에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가늠할 수 있는 점도표가 나오죠. 점도표가. 근데 그 점도표에는 아까 19명의 의견이 다 들어가는 데다가 거기에 누가 말하는지는 모르는 익명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분기 경제 전망, 그리고 점도표, 그리고 파월의 기자회견 이 세 개를 보면 지금 이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99%라 이번에는 특별한 일이 없겠지만 다음번, 다다음번, 그리고 2025년에 과연 몇 번의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요것을 지금 파악하는 아주 중요한 이 FOMC 회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즘에 금값이 또 미친 듯이 또 오르고 있습니다. 멈춘 듯 했는데 다시 오르면서 온스당 3,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자, 금값이 제대로 금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비유해서 오늘 한 줄 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라는 존재가 금리 시세만큼 비싼 값 할 타이밍이다.